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테스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또 크게 6가지 정도인데요. 뭐 이렇게 논리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따져 나가는 것, 그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것 중에 이제 한계 효용 관련된 이제 다이아몬드 역설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역설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게 소중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이아몬드 필요하지 않죠. 물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 한 병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죠.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물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사용 가치는 높지만 이 교환, 즉 한계 효용 관련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물은 너무 많고, 다이아몬드는 솔직히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쓸 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희귀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친다면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거기 이제 3 번에 그레샴의 법칙, 금 관련 은 관련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가치는 어디에서 이 창출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의미에서 갖고 온 문제고요. 그리고 인제 많이 나왔었는지 요즘 좀 뜸한데,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그러니까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자생적 질서라는 걸 얘기했는데, 자생적 질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예. 뭐 국가가 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시장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간다. 이제 뭐 이런 얘기였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정말 벙하죠. 멍하고 이제 마치 이제 뭐 물멍불멍하듯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이제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제 보시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죠, 과연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따지시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무슨 뭐 이제 파란색을 내는 그 울트라 마린 물감 얘기가 나와요. "황금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림값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황금보다 훨씬 더", 그쵸, "그림을 사용하고도", 네, 했을 때 "황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재료는 싼데 어떤 가치가 부과됐을 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내용, 이 문제 딱 나왔을 때 대부분의 인제 학생들은 이제 포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인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위 질문 속에 질문에 대한 다음 답변 중 가장 올바른 설명은, 그렇게 되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적합한 내용. 자, 거기 가격은 재료의 가치에 따른 게, 뭐 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답은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5 번이 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을 우리가 보통 이제 총 효용, 한계 효용 많이 얘기했었죠. 그 뭐 아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똑같은 물 3 잔이라도 가장 맛있는 물은 첫 번째 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효용이 점점 떨어진다. 그런데 총 효용은 늘어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한계 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아마 이게 답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낚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답이 뭐가 있냐면 4 번.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제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첫 번째 통화 관련된 것 중에 사용 가치와 주조 가치,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을 인제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교환 가치, 사용 가치는 그렇게 구별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 번, 그렇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한계 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금융공황이 경제 활동의 신과 수축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마불사. 저 한자로 쓰면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이 뜻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은행을 얘기했던 거예요, 은행.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잘못되면 망해야죠.
그럼 기업들은 망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익을 못 냈거나 어떤 도덕적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국가가 살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뭐 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그죠? 무슨 뭐 출자 전환해 준다든지 해 줬었는데 그럼 그런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은행은 자, 기업이 망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파산하게 돼서 망하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첫 번째 주주들이죠. 그럼 자기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져야겠죠. 책임지가 망하는 게 다 망하는 게 당연해요. 거기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 뭐 예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회사 운영 자체를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또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뭐 그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 다른 물건 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채권자 그거 잘 알아보고 빌려줬어야지.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은행은 그렇게 망했을 때 주주들 손해 보는 게 당연하고 임직원들 손해 보는 게 당연하고 채권자들 손해 보는 게 당연하는데 예금주는 어떨까요? 예금주. 예금한 사람들. 그 제도 제 은행에 맡긴 거예요. 저는 투자하거나 빌려준 게 아니라 제 돈을 불려달라고 제 예금을 해 달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예금한 거지 뭐 투자나 뭐 빌려준 게 대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주 문제죠, 예금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금융공황이 경제 활동에 가장 심각한 수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4 번. 은행 예금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뭐 답은 뭐 상관없고요. 그죠? 뭐 맞는 것도 그러니까 뭐 상관없고 가장 큰 이유는 예금주예요, 예금주. 그러니까 국가가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우리는 안 망하네. 개마불사네.' 그러니까 막 그렇죠.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 이제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그레샴의 법칙. 그레샴의 법칙이 뭔데요? 보시면 빨리 읽어 보시면 원래 금 하나하고 은 10 개가 교환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교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발견이 됐냐면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이 발견되면 금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렇다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바뀌어야겠죠. 적어도 1대 9 적어도 1대 8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거예요. 왜? 금화를 녹여서 넣은 거예요 지금. 금화에다가. 금화에다가 그 비율을 맞춰서 넣었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교환불이 1대 9로 바뀌었는데 지금 금화에서는 금은 10을 1을 넣었었고 은은 10을 넣었던 거예요. 원래는 9만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말을 또 녹이기는 너무 더 아깝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용돼야 될 사용 가치와 이게 갭이 즉 이게 불균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발생할까? 그럼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금과 은 중에 지금 금과 은이 발견이 됐는데 교환 비율은 1대 9 여야 되는데 1대 10이 됐다? 어떤 걸 더 선호할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은하를 더 선호하겠죠, 은하를.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중에 어떤 돈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금화가 있고요. 은화가 있어요, 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섞었다는 개념은 제가 앞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 금으로 만든 금화가 있고 은으로 만든 은화가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함량은 1대 10 이에요. 그래서 지금 1대 9로 가야 되는데 1대 10 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떤 통화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은화를 선호하겠죠, 은화를. 그러면 시중에는 그렇죠. 똑같은 교환비율로 사용되고 있다면 금화만 사용되고 은하는 사람들이 일명 싹 콜렉트 모으겠죠. 나는 은하를 모을래. 왜? 가치가 훨씬 높은데 사용 가치는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화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사용 가치, 주조 가치, 세뇨리지 이런 부분들 앞에서 다 공부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중에는 어떤 게 사라진다? 은화는 사라지고 뭐가 남는다? 금화만 남는다. 금화는 은화에 비해서 나쁜 돈이다. 악화. 은화는 금화에 비해서 좋은 돈이다. 양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면 여기에 딱 답은 쓱 봅시다. 자, 누가 악화죠? 금. 그죠? 금.
금화가, 은화가,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금, 왜 3번, 4번, 2번, 3번, 4번, 5번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하가 좋은 돈이 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다. 자, 이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정확히 알고 있다면 1번 은하가 양화로 되면서 사라진다. 딱 찍으면 2, 3, 4, 5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점점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시장기업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는 빨리 체크합시다.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 예, 기업 가치의 극대화. 뭐 다른 것도 다 내용이 돼요. 내용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기업 가치의 극대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매출의 극대화,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사회적 기여의 극대화, 2차 정책 극대화. 그 다 전체로 뭘로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모일까요? 바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로 모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건 세금 문제인데 세금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세금은 거두면 무조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요. 네, 1번. 그러니까 안 걷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안 걷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 밥은, 그죠? 외교, 치안, 안보, 국방 이걸 누가 할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걷어야겠는데 어떻게 걷어야 될까? 이게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무조건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에 감소하는데 그중에 소비자가 잃어버린 부분과 생산자가 잃어버린 부분 중에서 아무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손실한다. 그럼 무조건 발생을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소비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일 이 기울기가 45도라면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가 45도라면 둘이 똑같이 부담해요. 둘이 똑같이 부담한다. 그렇죠? 자, 둘이 똑같이 부담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자,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가격이 결정이 되고 점점점 해서 그렇죠? 이쪽에 소비자 잉여, 아래쪽에 생산자 잉여 할 텐데 이게 세금이 부담되게 되면 자 45달러면 정확히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야. 반씩. 그 판매세든 그죠? 뭐 판매세든 소비세든 간에. 그랬을 때 45달러면 만약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었는데 그러면 100원의 세금이 부담됐다. 그러면 45도다 둘 다. 그러면 소비자는 1,050원을 내고요. 생산자는 95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한테 1,050원을 받아서 100원을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비자는 얼마 냈어요? 1,050원. 생산자는 얼마 받았어요? 1,050원 받아서 그중에 100원을 세금을 냈으니까 제가 실제로 받은 돈은 950원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언제일 때? 둘 다 각도가 45도일 때. 즉 탄젠트 1. 일씩 부담했을 때. 근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만일 생산자가 더 여유로워요. 여유롭다는 건 뭐냐면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더 어떻게 된다? 눕는다, 선다? 눕는 거죠. 싹. 그렇죠? 탄력성이 커지는 거지. 자, 이렇게 눕는다. 그러면 누가 더 부담한다? 그렇죠.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소비자가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소비자가 더 싹 기울기 눕죠. 각도가 누워요. 그럼 소비자가 탄력적이 될 거야. 여러분 탄력성 이게 완전 비탄력 일자, 완전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탄력 5가지. 그러니까 누울수록 탄력, 그렇죠? 세워질수록 비탄력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탄력성이 즉 한마디로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눕는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클수록 덜 부담하고 그죠? 탄력성이 작을수록 많이 부담한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율 내지는 세액을 높이면 되겠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절대로 안 되게 되냐면 높이면 높일수록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자, 사회적 손실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이게 균형인데, 그렇죠? 자,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그러면 한마디로 세금이
많아질수록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요만큼이 세금이란 얘기예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자 위쪽에 요 삼각형 중에서 요만 아무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걸 바로 뭐라 하냐면 사회적 순손실 여기죠. 요건 소비자가 잃어버린 것 중에 그리고 아래쪽은 생산자가 잃어버린 것 중에 아무도 못 가져가는 것.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일까요? 바로 요 사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식하게 '야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어.' 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세금을 많이 걷지 이만큼 그쵸? 이만큼. '오 많이 걷었어.' 그럼 딱 보세요. 그림 그려 보면. 아 정부가 가져가는 그죠?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잃어버렸지만 아무도 못 가져가는 부분이 이만큼이 생기네요. 이게 바로 뭐라고? 그쵸? 사회적 순손실. 아 그러니까 세액, 세율을 높인다고 그죠? 세율을 높인다고 무조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조선 후기에 말에 그 흥선대원군이 무슨 경복궁 증건한다고 막 당백전 무슨 전 뭐 백골징포 막 이런 거 걷는다 그랬었죠. 그 사람들이 "야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떠났어요. 산으로 가서 뭐가 됐어요? 산적. 바다로 가서 해적.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산적이 되고 해적이 되고 일반 난민들은 도적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사회적 순손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사회적 순손실이 그만큼 더 많이 사라지겠다.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을 부과할 때 경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1 번, 2 번, 3 번, 4 번은 정말 좋은 예 막 주옥 같은 사례니까 읽어 보시면 돼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 자 수요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아이 나 안 먹을래. 탄력적이야.' 그러면 나는 안 사도 되니까 생산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렇죠?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 순손실도 증가한다. 3번 좋고요. 4번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 순손실은 크다. 자 그 이 부분은 탈 이 그렇죠? 그건 그림을 그려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렇죠? 그림을 그려 보시면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려 보세요 직접. 그러면 아마 쫙 이렇게 누웠을 때 끝까지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얻고자 하는 세금의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 뭐 만 원, 10% 하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딱 그 금액 앞에서 그렸던 이 금액 그죠? 요렇게 요런 금액들을 찾는데 만약에 얘네 이 그림들이 누웠어 이렇게 싹 누웠어. 그럼 적어도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다 뭐가 될까요? '아 사회 순손실이 되겠구나.' 이거는 되게 그쵸? 요 4 번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보시고 그래프를 45도 정도 그려 보시고 요 그래프를 좀 완벽하게 양쪽 다 눕히게 되면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세금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무조건 100 원을 가져갈 거야.' 그러면 100 원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죠? 얼마만큼의 사회 순손실이 발생을 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 번이라고 답은 5 번이고요. 4번 같은 거는 좋은 예죠. 자 5 번은 왜 답이냐면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뭐 해야 된다? 인상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곡선이 있어요. 곡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레퍼 곡선이라고 하죠. 레퍼 곡선. 세금의 세율을 무조건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레퍼 곡선은 어떻게 그리는데요. 여러분들 인제 그냥 세금의 인제 오른쪽이 양이고요. 했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 걷는 게 많아지는데 어느 수준이 되게 되면 자 그쵸? 대점을 찍고 이제 점점점 더 작아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레퍼 곡선이라고 하죠. 레퍼 곡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세금 문제 1 번, 2 번, 3번 다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곡선을 레퍼 곡선이라고 한다. 그쵸? 레퍼 곡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곡선 외워 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실험률과 물가 필립스 곡선 단기에서는 관련이 있고 장기에서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자꾸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객관식이 이제 문제 나올 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고요. 하이에크 자생적 질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생적 질서는 사람한테 무슨 뭐 그죠? 뭐 생활하면서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뭐 또는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고 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은 1번, 2번, 3번, 4번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 볼게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될 행정 구축 기반으로 생겨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질서이다. 인위적 계획이나 본능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계획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제 요런 정도의 답 정도. 그죠? 계획과 그러니까 본능의 중간 정도.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자기 책임이 가치가 되는 가치이다. 기초가 되는 가치이다.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원리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두 번만 읽으시면서 '아 이게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거기 보시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는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죠. 왜?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연적 질서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택된 거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그런 기준 질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5 번이 되겠고요. 1 번, 2 번, 3 번은 이 문제는 5 번을 찾기보다는 1 번, 2 번, 3 번을 공부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